자, 계속하죠. 2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거기에는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특정한 법령을 위임한 경우 이미 대리인이 본인을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는 본인의 지시에 쫓아라는 말이 있으면 이때는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의 판단, 이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것인데, 여기는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리인 표준이죠.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 본인을 표준해서 해야 되냐면 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할 경우죠. 쫓아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럴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걸 다 정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 그러면 대리 행위 안에 과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대리인이 부지, 아무것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이런 내용을 본인은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볼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 소유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의 무권 대리 이런 문제와 결합되겠네요. 자, 갑의 재산 X 토지를 대리권도 받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죠. 그러면서 그 X 토지를 병한테 이렇게 팔았다. X 토지를 매매 계약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사람 사이의 무권 대리 행위인 매매 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죠. 이렇게. 자, 이런 관계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요. 4번을 보시죠. 아이고, 2번을 봐야겠네요. 2번을 보시죠.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본인의 추인, 그리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본인에게는. 자,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누구한테 추인권을 의사표시하냐? 그래서 무권 대리인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병한테 할 수도 있고, 또는 병과 거래한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죠. 추인의 의사표시를. 그래서 을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을과 병 사이 X토지 매매 계약할 당시에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 행위로 확정해버리죠. 이렇게. 그 무권 대리의 무효 행위가 유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추인권이죠. 추인권 행사.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추인권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한교로 하면 된다. 따라서 단독행위가, 단독행위. 이때 상대방은 을, 병과 거래한 승계인, 누구한테도 좋다. 다만 을한테 행사했을 때는 상대방 병이 알 때까지는 그 추인을 가지고 본인은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22번의 문제는 전부 다 그 지문을 꼭 다 바로 잡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기서 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옳은 것은 했죠. 거기에 4번을 한번 보시죠. 4번. 갑과 을이 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한테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것을 수령했다 했죠. 그러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은 을이 반환 청구 못하죠. 을에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약금이 갑한테 교부되어 있는 상태는 교부 상태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이래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는 계약금이 교부되어서 인정되면 민법 565조에 가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적용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요건에 따라서 이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4번이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렇게 이 계약금에 근거하여 해제권 행사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여기는 3번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것은요, 연대 채무에서 연대 채무자 1인의 사정 이것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하냐? 절대적 사유라고 그래요. 절대적 효과. 이 사유를 절대적 사유라고 그래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연대 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변제해버리면 다른 연대 채무자도 그 채무를 다 소멸되어 버리죠. 변제한 것과 똑같이. 또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중에 한 사람한테 야, 이행해라 빨리 채무 이행해라 라고 한 특정 연대 채무자 한 사람한테 청구하면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도 그 이행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하죠. 그러는 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효과가 발생한다. 절대적 사유에 의한 절대적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3번입니다. 이행 청구 행위는 연대 채무자 한 사람한테 이행 청구하면 이행 청구는 뭐예요? 권리 행사한 거잖아요.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죠. 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청구된 그 연대 채무자의 채무만 중단되는 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도 전부 다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한다? 절대적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 3번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물권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했죠. 1번이죠. 1번.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물건을 점유한 자이고 침해한 당사자에 한하지 않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상대방은 현재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이면 됩니다. 현재의 점유자. 따라서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간접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든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현재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불문입니다. 고의, 과실, 유무 불문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점유자이어도 상대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물권 청구권에 상대방을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꼭 알아둡니다. 대원칙. 자, 26번.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이게 보면 187조가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민법 부동산 물건에서 186조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해야 생기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거래했을 때죠. 그렇죠? 거래 행위는 의사 표시를 통해서 부동산 물건이 이렇게 변동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뭐라 그러냐 하면 187조 유일한 예외로서 245조 1항에서요. 점유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 취득자는 보통 시효 완성자라 그러죠. 이 시효 완성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 민법상으로 245조 1항에 근거해서 점유를 수반하여 시효 완성한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니까 이건 등기해야 되는 것이죠. 187조의 예외에 해당되어 등기를 해라.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7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을 취득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병 이러네요. 이게 자, 을의 X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여기에 1번 저당권자 갑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병이 다시 저당을 설정했으니까 2번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2번 보시죠.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랬죠. 이 말은 채무자 을이 갑한테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채권이 소멸하면 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즉 저당권 등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X 부동산 을군 안에 그러나 저당권은 소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냐 하면 저당권에는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저당권은 부종성을 갖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반드시 저당권에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때 저당권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요건으로 해서 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저당을 소멸할 때 등기는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등기 말소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했다 이 말입니다. 등기 부분에는 아직 등기 남아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 소멸하고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는데 소멸했다. 이게 바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겼죠. 저당권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러한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저당권 소멸이라는 현상을 거쳐오게 되는데 이 저당권 소멸 현상은 바로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28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거기는 3번에 보시면 되겠네요. 3번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무권 대리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선의취득의 요건에 보시면 요건 중에 보면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양도 행위. 이때 이 거래 행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거래 행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효한 법률 행위가 특정 권리를 특정 승계 취득하는 모습으로서 거래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권 대리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인 행위죠.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에 의해서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죠. 상대방은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유효한 법률 행위여야 한다라는 이 요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3번 질문입니다. 자, 29번 점유태양, 점유태양이란 점유의 모습, 유형이죠. 점유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 4번 보시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이게 보통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묘 기지권의 성질은 지상권의 유사다 이렇게 하죠. 유사의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상권 유사한 성격으로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자, 그러면 지상권의 성질은 뭐냐? 이 지상권자가 점유하는 그 점유는 타주 점유 상태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소유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점유다 이 말이죠. 왜냐? 분묘가 없어지면 당의 분묘기지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유할 수 없죠.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번. 민법상 등기부 시효 취득의 선임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민법상의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며 선의이고 무과실로 당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에 되면 소유권자 됩니다. 이때 이 점유는 10년간의 점유,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래야 되고, 이때 10년은 여기에 있는 점유자가 등기 명의인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10년의 점유는 점유 기간만 10년이 아니라 등기 기간도 10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년은 점유 기간, 등기 기간 각각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점유 계속 추정, 자주 점유 추정, 평안한 점유 추정, 공연한 점유 추정, 선의 점유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는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 점유자는 무과실 점유라는 요 사실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왜냐?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진다. 이 소유권 등기는, 요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든 무효인 등기이든 다 되는데요. 다 인정되는데, 다만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한 무효 등기 있죠? 무효 등기. 이것은 제외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에서는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속인의 경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있죠? 피상속인의 명의 등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의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번 지문을 보시면 되겠네, 그죠? 5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경유된 경우 D에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E에 터잡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어요. 요거죠, 요거.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인 무효 등기는 등기부 시효 취득의 소유권 등기 명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 이전 등기도 역시 제외.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된다. 이렇게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제외된다. 등기부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볼까요? 31번 전세권에 관한 이야기네요.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기는 5번 지문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일 때는 경매,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전세권자는 당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권 행사하고, 다만 우선 비현재적 효력은 이것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볼까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선 2번에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당해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을 때요, 이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된 내용이 등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등기되고 난 후에 이 유치권이 성립했다. 자, 이 등기가 되고 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하면 이 유치권자는 제3자한테, 경납받는 제3자한테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게 판례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그 유치권자는 여기에 이 경매 절차에서 경납받는 사람이 있겠죠? 경락인, 매수인 있죠? 이 매수인인 제3자한테는 대항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가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왜? 거절 못하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다.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 다음에 33번. 저당권의 객체 그리고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 보시면 되겠네요.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령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범위가 미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이행기가 지난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비용, 이게 다 포함됩니다. 이 안에 다 포함돼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자,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기 후 1년분만 피담보 채권을 집어넣어서 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원본, 이자, 위약금에 관해서는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 후 1년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이나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지만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어서 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 5개죠. 5개가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되는 게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의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자, 34번. 연대 채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는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경우, 경계는 뭐예요? 이것은 당사자 약정으로 채무 내용 중 중요 부분을 변경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채무를
중요분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이걸 채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채무로 새로운 채무 내용으로 이렇게 담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죠. 이게 경계예요. 경계. 자, 경계가 있는데 그 채무자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했는데 이 경계가 이루어져 버리면 부담 부분에 한하여가 아니에요. 경계가 이게 이루어지면 종전의 채무인 요 연대 채무가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변경돼 새로운 채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다른 연대 채무자는 채무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계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유예요. 한 사람한테 이 경계라는 사유, 연대 채무자 한 사람이 경계라는 사유를 만들어내면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 그 채무가 전부 그대로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담 부분의 하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 해제 효과에 관한 사항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여기는 2번에요. 채권계약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건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여기에 판례는 계약을 해제하면 즉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미 넘겨줘버리는 후에 이렇게 해제했다 하면 당연히 당의 소유권이란 물건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 당연히 복귀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연 복귀한다. 즉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든가 매도인한테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사유다 해서 해제권 행사는 187조 사유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판례 태도를 말하냐면 유인성설에 근거하여 물권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해제 효과를. 유인성에 근거해서 물권적 효과도 이미 발생해버린다. 어떻게? 소유권이 움직였다 이 말이죠. 매도인 앞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36번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건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은 했죠. 옳은 거. 5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 이때는요. 바로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환매권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민법상의 규정으로 민법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죠. 이게 바로 5번입니다. 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 채권자가 대위해서 환매권 행사하더라 이 말이야.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그 매도인의 채무를 채권자한테 변제하고 그래도 잉여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을 소멸시키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 매수인이 환매권 소멸시키는 방법 그게 5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37번인가요? 37번.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냈네요. 도급계약. 자, 거기에서 1번 보시죠. 도급인이
전부의 재료를 제공한 경우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 완성자가 수급인이므로 물건이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수급인에 속한다가 아니라 모든 재료를 모두 도급인이 제공해 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수급인은 단순히 그 물건을 이렇게 요구하는 형태로 만들어 줬을 뿐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제공받은 이 내용으로 당의 완성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완성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취득합니다. 원시취득. 이렇게요. 수급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도급인이 취득합니다. 이게 재료를 전부 도급인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재료를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38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거기에 3번에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위임계약에서 대원칙이 뭐냐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죠. 여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위임인 수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한다 할 때는 설령 상대방의 불이익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거기는 대표적인 게 2번이죠.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을 소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본권의 소재기 시부터 이게 말은 소급표죠. 이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해석합니다. 자로 본다. 간주해버립니다.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해버리니까 뭐예요? 부당이득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래 되죠.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난 것까지도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악의의 수익자로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소재기 시효. 40번.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4번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협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우리는 가해자, 우리 민법상의 원칙,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비치사유가 있어야 되죠. 물론 이때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이때 손해는 재산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모두 포함.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객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이 피해자는 자기의 손해를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배 청구. 이때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40번에 4번은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죠. 따라서 4번이 옳다. 이렇게요. 거기 5번에 수인의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각자 균분하여가 아니라 연대 책임을 지죠.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옳다. 이래야 되겠죠. 자, 우리 기출 모의고사를요 정리함에 있어서 여러분 지문을 쭉 살펴보시면서 옳은 지문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좀 봐두시고 또 해설 부분이 있으니까 해설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읽어봐 가시면서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문은 대부분 다 우리가 시험에 잘 응용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